어서와. 과장은 처음이지? 글 정순옥, 성우 신기로. 딩동. 알림소리와 함께 반가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둘째 딸의 이름 뒤에 과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공고문 사진과 승진했어 라는 둘째의 한마디가 덧붙었다. 기쁜 소식에 곧바로 전화를 걸어 은우야, 승진 축하해. 엄마 너무 좋다. 승진턱 내야겠네? 하고 말했더니 돌아온 아이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엄마, 축하 파티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파티 같은 거 해준 적 없잖아. 아이의 말이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마음을 찔렀다. 돌아보니 그동안 아이에게 축하할 순간이 많았는데도 무심하게 지나쳐왔다. 아이에게 꽃다발을 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니 대학교 입학할 때가 마지막이었다. 고시 준비 중인 큰딸 뒷바라지에 온 신경을 쓰느라 둘째의 대소사는 항상 뒤로 밀린 탓이었다. 장학금을 받아와도 용돈 한 푼 쥐어준 적 없었고 첫 취업에 성공했을 때도 변변한 선물 하나 해주지 못했다. 섭섭한 적이 많았을 텐데도 아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의 갑작스런 퇴직과 큰아이의 외무고시 준비가 4년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든든한 대들보 역할까지 해줬다. 큰아이에게 들어가는 고시원 방값, 학원비, 용돈 등으로 집안 형편이 빠듯한 것을 알고 생활비를 넉넉히 보태주어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었다. 아빠, 엄마도 자식 키우는 보람 좀 맛봐야지. 기운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보다 더 많이 효도할게요. 물질적으로는 물론 말 한마디로도 힘을 주는 마음 깊은 아이였다. 자신보다 엄마 아빠부터 챙기는 아이가 고맙고 미안하면서도 자꾸 기대게 되었다. 고마움과 미안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졌고 둘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받는 게 익숙해지면서 엄마인 내가 아이에게 해줘야 할 것들을 힘들다는 이유로 지나쳐왔다. 그동안 한 번도 힘들다거나 서운하다는 뜻을 내비치지 않던 아이라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나 보다. 덤덤하게 서운함을 내비치는 아이의 말에 얼굴이 핫핫해졌다. 이번만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 남편, 큰아이와 함께 둘째의 승진 축하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고 예쁜 파티 용품들을 현관에 주렁주렁 매달고 정성스레 축하 카드를 썼다. 케이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어서와, 과장은 처음이지? 라고 새긴 토포까지 꽂으니 뭉실뭉실 떠오르는 구름처럼 마음이 말랑말랑해졌다. 신기했다. 축하할 일이 더 생기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의 농도도 같은데 파티를 준비하다 보니 기쁨이 배로 부풀었다. 얼마 뒤 퇴근해서 온 둘째의 인기척이 들렸다. 아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케이크를 들고 다가서고 남편은 폭죽을 터뜨리고 큰아이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는 셋이 한마음으로 외쳤다. 은우야, 승진 축하해. 생전 처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이게 뭐야? 내심 기대는 했지만 정말로 파티를 해줄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얼떨떨한 표정을 짓던 아이는 이내 눈시울이 빨개지더니 어린아이처럼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엄마. 감동에 겨워 훌쩍이는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은우야, 축하가 너무 늦었지? 앞으로는 너에게 기쁜 일이 더 많이 생길 거야. 그때마다 이렇게 다 같이 축하 파티하자. 어느새 내 코끝도 싸해지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흐려진 눈앞으로 케이크 촛불이 일렁거렸다. 마치 반짝이는 별빛 같았다. 기적 같은 이야기. 글 윤희경, 성우 신기로. 남해의 한 마을에서 소작하던 사내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본으로 향했다. 홀어머니와 7자녀를 아내에게 맡긴 채 사내는 밤낮으로 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제징용에 차출된 사내는 단출한 보따리만 챙겨 기차에 몸을 실어야 했다. 주머니 속 연필을 꺼내 쪽지에 몇 줄 휘갈겨 쓴 뒤 보따리에 넣어 창밖으로 힘껏 던졌다. 굴러떨어진 보따리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내를 싣고 기차는 빠른 속도로 달렸다. 나는 박아무개요. 이것을 발견한 분께 부탁드리오. 나는 지금 전쟁터로 가고 있소. 내 고향에는 홀어머니와 아이 7을 돌보는 내 아내가 있소. 부디 이 돈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오. 이 돈이 없으면 내 가족들은 굶어 죽을지도 모르오. 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으니 이 돈이 마지막 희망이오. 부디 내 가족을 살려주시오. 보따리에는 얼마간의 돈과 주소, 공장에서 발행한 제법 두꺼운 전표 뭉치가 들어있었다. 과연 그 보따리는 누구의 손에 가닿았을까? 해외여행이 흔치 않은 시절, 몇 번씩 일본에 가는 외할아버지가 놀라워 엄마에게 물었을 때 들은 이야기다. 돈 보따리는 사내의 아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외할아버지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베푼 친절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고마워하며 살았다. 그 덕분에 자식들이 장성한 모습을 보고 손주를 안을 수 있었노라고. 보따리를 주운 이는 어린 자식을 키우는 어미였을까? 아니면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초로의 아비였을까? 어쩌면 그는 보따리에 자신의 바람을 함께 담았을지도 모르겠다. 부디 박아무개의 가족들이 힘겨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박아무개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기를. 이제야 깨닫는다. 인생은 사람 사이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부르고 싶은 엄마. 글 강영선, 성우 신기로. 숙모, 엄마라고 불러도 돼? 8살 조카가 목욕탕에서 물었다. 나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없었기에 당황했다.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조카는 처음 엄마라는 단어를 배우는 아이처럼 1분마다 엄마를 외쳤다. 그때마다 목욕탕 안이 내 심장처럼 울렸다. 조카는 어려서 사고로 아빠를 잃었다.
일찍이 엄마와 헤어진 뒤 시골에서 할머니와 살았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인데 혼자 할머니와 있어 창피해했다. 조카는 목욕탕에서 자신도 엄마가 있는 걸 알리기라도 하듯 계속 그렇게 불렀다. 전에도 가끔 미용실이나 목욕탕에 데려간 적이 있지만 아이가 이런 마음을 품은 줄 몰랐다. 아휴, 얼마나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을까. 조카에게 친구들에게 나를 엄마라고 말하고 절대 기죽지 마 라고 했다. 몇 년 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조카는 우리 집으로 왔다. 전학해 친구들을 어떻게 사귈지 고민하기에 나는 먼저 마음을 열라고 했다. 조카는 친구들에게 엄마가 없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다들 내가 엄마인 줄 알았다. 나는 그냥 모른 채 했다. 호칭이 뭐 중요한가? 한 집에 살며 같이 밥 먹는 가족인데. 조카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서야 친구들에게 고백했단다. 자기는 괜찮은데 친구들이 모두 울었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오랫동안 간직한 비밀을 믿고 말해주니 고마워서 그런 거야. 이제 다 컸구나 싶었다. 조카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돌본다. 눈 동그랗게 뜨고 엄마라고 외치던 아이가 잘 자라 자기 몫을 해내는 것이 고맙고 대견하다. 바다 건넌 참외. 글 이유환, 성우 신기로. 고등학교 친구 넷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 모두가 설레었지만 한 친구가 유독 들떠 있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을 가는 친구는 여권에서부터 공항버스, 면세점, 출국 심사대 등 모든 것을 신기해했다. 첫날 일정을 보내고 어느덧 저녁이 되어 식당으로 갔다. 다행히 음식이 입에 맞아 든든히 먹었다. 한데 숙소까지 먼 길을 걷다 보니 금세 허기졌다. 요깃거리를 사러 갈지 고민할 때 친구가 외쳤다. 나 먹을 거 가져왔어. 우리는 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생각난다는 한국 라면이나 과자를 떠올렸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는 자신만만하게 여행 가방을 열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에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당황한 친구가 꺼낸 봉지에는 하얀색 과일이 담겨 있었다. 시골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친구 어머님이 나누어 먹으라고 정성껏 깎아 챙겨주었단다. 그런데 무더운 날씨 탓에 참외는 이미 상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봉지가 터지는 바람에 과즙이 옷가지에 스며 냄새를 풍겼다. 우리 넷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친구의 여행 가방을 닫고 옷을 빨아널며 잊지 못할 밤을 보냈다. 친구는 매년 여름이면 어머님의 사랑이 담긴 달달한 참외를 보내준다. 우리는 지금도 친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묻는다. 야, 참외는 챙겼냐?
아름다운 마무리. 글 양정희. 성우 신기로. 시장에 단골 생선가게가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무뚝뚝했으나 알고 보면 인정 많은 분이었다. 할머니는 생선을 다듬으며 간간히 말을 걸곤 했다. 하루를 48시간처럼 보내면 삶을 2배로 사는 거야. 우리 아들이 환경미화원이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 생선 다듬는 할머니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손마디가 유난히 튀어나와 주먹 쥐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루는 할머니가 나와 눈을 맞추고는 아이고, 이제 색시를 못 보겠네 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덤을 평소보다 더 많이 주었다. 할머니, 어디 멀리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에휴, 이제 못 봐서 어쩌노 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 후 할머니를 볼 수 없었다. 주변 상인에게 근황을 물었다. 사실 할머니는 골수염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손가락 뼈들이 튀어나왔던 것이다. 헛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고통스러운데도 손님들 생각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나와 일했다고. 그날이 나와 할머니의 마지막이었다. 주변에서 일하는 걸 그렇게나 말렸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책임감과 긍지를 갖고 끝까지 일했다. 자신의 일을 보잘것없다 여기지 않고 사랑했다. 할머니가 아들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한 이유도 알 것 같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덕분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옛날 통닭. 글 김경아. 성우 신기로. 할아버지와의 인연은 그의 딸로부터 시작되었다. 학부모로 만난 그녀와 나는 속 이야기까지 터놓을 만큼 가까웠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그녀는 고등학생 아들과 구순이 다 된 친정 부모님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나는 가끔 반찬을 해갔다. 노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반겨주었다. 그날도 반찬을 들고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속옷바람인 할아버지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몸에 멍이 든 게 아닌가. 눈이 잘 안 보이는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졌단다. 수술비 걱정에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할아버지와 안과로 갔다. 양쪽 눈에 백내장이 진행되어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수술 날짜를 잡으며 보호자란에 사인했다. 가족이라곤 미성년자인 손자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뿐이었다. 한쪽 눈을 먼저 수술하는 날, 할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사흘 뒤 다른 쪽 눈 수술을 앞두고 할아버지 댁에 갔다. 할아버지는 어디에 다녀왔는지 분주해 보였다. 함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마쳤다.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커피 한잔 하라며 나를 붙잡았다. 종일 애태우던 할머니가 나를 반겼다. 그러곤 밥통에서 기름기 묻은 봉지를 꺼냈다.
할아버지가 폐지판 돈으로 사온 통닭이었다. 내가 가진 거라곤 나이뿐이야. 줄 게 하나도 없어서. 할아버지는 말을 흐렸다. 통닭이 식을까봐 밥통에 두고 기다린 할머니의 마음과 할아버지의 정성에 목이 메었다. 이제 할아버지는 다시 자전거를 탄다. 그 가족을 보고 있자면 통닭의 온기처럼 내 마음도 뜨거워진다. 묵은 된장. 글 한상철. 성우 신기로. 연말이면 회사에 인사발령이 난다. 누구나 승진을 기대하나 자리 보존도 힘든 게 직장인의 애환이다. 나 역시 그랬다. 10년 전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4년 만에 승진했다. 하나 회사 사정으로 계약직이 되었다가 이번 인사발령 때 원래 직위로 복귀했다.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퇴근했다. 문득 부모님이 생각났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어머니가 있어 슬픔이 덜했다. 한데 몇 년 후 겨울 어머니마저 갑자기 떠나 연말마다 마음이 무겁고 허전했다. 동네 가게에서 막걸리 한 통을 사와 조촐한 제사상을 차렸다. 부모님에게 승진 보고 겸 큰절을 올리며 새해에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늦은 저녁 식사를 할 때였다. 아내가 조심스레 작은 종지에 묵은 된장을 담아 가져왔다. 왠지 익숙한 향기가 났다. 유품 정리할 때 어머님이 담가두신 된장이 항아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4년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네요. 한번 먹어봐요. 허겁지겁 배추에 된장을 찍어 입에 넣었다. 서러움과 그리움이 목까지 울컥 차올랐다. 어머니의 밥상을 받은 어린아이가 된 듯 된장 한 숟가락에 눈물 범벅이 되었다. 왜 이제 내놓은 거야? 아내는 내 성격을 알기에 대성통곡할까봐 그간 보관해 두었단다. 기억으로만 간직할 줄 알았던 어머니의 된장을 다시 맛보는 것이 세상 어떤 부귀보다 고마웠다. 가난한 집안의 시집와 삼형제를 기르느라 힘들게 산 어머니. 맘고생을 이겨내고 승진한 자식에게 보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어머니가 그리울 적마다 꺼내 먹을 생각에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다. 잘 자. 글 김신혜. 성우 신기로. 둘째 아들의 공개 수업 날이었다. 맞벌이 하느라 참석하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올해는 한껏 멋을 내고 5분 정도 일찍 가서 눈도장을 쾅 찍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담임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독서 활동이었다. 막대 사탕을 빨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짜 목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동화를 읽고 부모님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을 적었다. 이어진 발표 시간.
나는 눈을 찡긋거리며 신호를 보냈지만 아이는 결국 손을 들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의 서랍에서 발견한 활동지에 쓰인 말은 잘 자였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날마다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도 하며 잘 자 우리 아기, 사랑해 라는 말을 해주었다. 한데 몇 년 전부터는 늦게까지 과제나 공부를 해야 하는 중학생 큰아이 신경 쓰느라 둘째에겐 빨리 자, 그래야 키 크지, 나오지 마 하는 말로 잠을 청하게 했다. 아차 싶었다. 잘 자라는 말로 기분 좋게 꿈나라로 가게 할 수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외롭고 속상한 마음으로 잠들었다고 생각하니 미안했다. 그날부터는 꼭 잘 자, 사랑해 하고 인사한다. 아이가 엄마의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더불어 내 마음도 토닥토닥 어루만지는 마법의 인사말이다. 자기 관리. 글 곽호진. 성우 신기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곳에는 늘 웃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조 선생님이 있었다. 2살 많은 누나였다. 그녀에게 이것저것 배우면서 우린 친해졌다. 누나는 뚱뚱한 체형에 펑퍼짐한 옷을 즐겨 입었다. 쉬는 시간에도 학원 앞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와 먹곤 했다. 짓궂은 아이들은 선생님은 돼지래요, 돼지래요 하며 놀렸다. 그럴 적마다 누나는 털털하게 웃었고 너 하나도 안 줄 거야 라고 되받아쳤다. 원장 선생님도 가끔 장난으로 말했다. 아유 선생님 그만 좀 먹어요. 한 번은 일을 마치고 누나가 치킨과 맥주를 먹자고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내가 말했다. 누나, 남자친구 만나려면 살 좀 빼고 예쁘게 꾸며.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은 빼야 해. 그러자 누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난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좋아. 한 번 사는 인생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남 눈치 보기엔 인생이 짧다. 그 말을 들으니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알고 보니 누나는 꾸준히 운동하고 얼마 전 검진에서는 나이보다 건강하다는 소견도 받았다고 했다. 긍정적인 성격으로 대학 과 회장과 동아리 운영진도 맡았단다. 그날 깨달았다. 진정한 자기관리는 스스로 행복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는 것임을. 내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꾼 누나는 얼마 후 내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되었다. 여섯 시에 만나. 글 김기성. 성우 신기로. 교복을 입고 처음 맞는 방학이었다. 숙제 중 하나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감상문을 쓰는 것이었다. 친구 5명과 축구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다. 야, 7시 경기니까 6시에 만나자. 라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가까이 사는 친구 1명과는 같이 가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가 나를 깨웠다. 얘야, 밖에 네 친구가 온 것 같다. 나는 비몽사몽 중에 몸을 일으켰다.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규성아, 축구 보러 가자. 창밖을 내다보니 친구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잠에서 방금 깬 내 모습을 본 친구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뭐해? 왜 안 나와? 친구는 순진하게 축구 보러 갈 준비를 하고 왔다. 무슨 축구 경기를 새벽부터 하냐? 새벽 6시가 아니라 오후 6시야. 나는 친구를 돌려보냈다. 친구는 약속 시간이 다가와도 내가 나오지 않아 발만 동동 굴렀단다. 새벽에 초인종을 눌러 식구들을 깨울 수 없으니 집 앞에서 내 이름만 하염없이 불렀다고. 지금도 친구의 여자친구를 만나면 꼭 이날의 일을 들려준다. 친구가 결혼하면 아이에게도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다. 새벽 6시와 오후 6시를 구분할 줄 아는가?